안녕하세요. 정인원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야기 정만세입니다. 저는 옥션원 사이트 권리분석팀에서 근무하고 감정평가회사에서 현장 조사직과 또 특수물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현재 개별 투자와 경매 컨설팅, 외부 강의도 하고 있는 정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투자에 관심이 많죠? 경매를 배우는데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강의료를 내고 배우는데 이 정만세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가성비 있게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료급 경매 강의를 무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의 자료물을 영상 하단에 올려드릴 테니 정만세 유튜브 강의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보시고 자신있게 경매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매 물건을 보시려면 공식 법원 사이트가 있고 사설 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공식 법원 사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법원 경매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떠요. 그리고 경매 공고에 부동산 매각 공고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 지방 법원별로 월별 경매 일정이 떠요. 이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에 경매 4개의 경매 일정이 잡혀 있죠. 이걸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별로 각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건 번호라고 해요. 네. 이 사건 번호를 클릭해 보면 자, 크게는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문건 송달 내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건 내역은 사건에 관한 기본 사항들을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제 사건 번호가 있고 또 강제 경매로 진행됐고 경매 접수는 2024년 12월 13일에 됐고 개시 결정은 20일에 됐고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은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매 정보에 대한 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감정평가에 있고 또 매각 물건 명세서 당사자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성이랑 이름 모두 표기됐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성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볼 수 있겠죠. 기일 내역을 보시면 해당 물건의 입찰일이 4월 30일이다. 그 다음 입찰 후에 매각 허가에 대한 결정은 7일 뒤겠죠. 5월 7일이다. 라는 기일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고 문건 송달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이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들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언제 제출했고 감정인이 언제 감정평가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이제 보정 명령이라든지 조사 명령이라든지 언제 관련된 문서를 발송하고 이때 도달이 됐는지 송달 내역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원 공식 사이트이고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라든지 전입세대 열람서라든지 부가적으로 필요한 또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겠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문서를 발급받아서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법원 공식 사이트만으로도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하고 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옥션원 사이트인데요. 이건 유료 경매 사이트입니다. 경매 검색을 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볼 거다 하면 이렇게 아파트 물건만 필터링해서 쭉 나열됩니다. 좀 더 편리하죠.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 나는 싼 가격부터 볼 것이다 하면 최저가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지만 감정가 1억 3,500만 원이 지금 계속 유찰돼서 475만 원부터 입찰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유료 사설 경매 사이트는 경매 업체에서 클릭을 해볼까요? 물건에 대한 정보 또는 또 임차인에 대한 정보, 주요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서비스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밑에 보시면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긁어서 표시를 해놨고, 또 현황 조사 보고서 같이 경매업체 직원이 현장에 가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또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사항도 좀 긁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또 등재를 해놨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게 되죠.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AI 입찰가 산정, 또 물건 시세에 대한 정보, 또 매각 사례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보는 사이트가 옥션원, 또 지지옥션, 대인경매가 있는데 메이저예요, 메이저. 그 값이 좀 비싼 편입니다. 전국구로 본다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첫 시작이라서 자신이 속한 지역구 물건부터 보신다면 연에 한 20만 원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경매 물건 종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물건 종류가 엄청 많죠.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 근린상가, 토지 종류가 많습니다. 밑에 보시면 승용차도 있고요. 여러 종별의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처럼 나는 상가에 관심이 많다. 클릭해서 또 싼 가격 때문에 경매 입찰 보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저가 순으로 검색도 해보고 최고가 순으로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뭔지 몰라도 금액만 보고 이 아이 쇼핑하는 것도 처음엔 즐겁거든요. 재미를 붙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세를 책정해서 최저 입찰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생각하는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죠.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평가액이라는 기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때 감정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액이 통상 최저 매각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부터 입찰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건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유찰된다라고 하죠. 법원별로 20에서 30%씩 저감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이 많죠. 그렇지만 낙찰받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첫 번째는 물건 서치도 아니고 경매 권리 분석도 아니고 수익성 검토도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개념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해당 물건을 취득해도 오롯이 물건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못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를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대상물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판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면 내부에 있는 짐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전하고 처분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것이지 안에 있는 짐까지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을 취득하면 이 명도라는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 명도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짐까지 드러내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명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짐이 내부에 현존하고 있다면 내부 짐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동산과 동산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만 취득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의 개념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99조 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면 토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땅이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정착물입니다. 이 정착물이란 뭐냐면 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해요.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로 나누어집니다. 종속 정착물은 토지와 가치를 구분 없이 일체로 거래되는 것들을 종속 정착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 부동산 경매로 산, 임야를 낙찰받았다고 해요. 당연히 산을 낙찰받았으니 나무도 취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이때 부동산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임야는 토지잖아요. 부동산이니 당연 취득하겠죠. 그럼 나무는? 나무가 토지는 아닐 거고 정착물일까? 정착물의 개념을 봐야겠죠. 견고하게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건. 나무가 맞잖아요. 나무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경매로 취득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와 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거래되는 것을 종속 정착물이라고, 대표적인 것이 나무, 담장, 그다음 도로의 포장. 도로의 포장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가공한 가공물이잖아요. 이건 역시 도로를 취득할 때 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이전되겠죠.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입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부동산 경매로 전을 낙찰받았어요. 밭이죠. 전. 농지입니다. 현장에 갔더니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농지를 취득할 때 비닐하우스까지 함께 취득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 뭘 하라 했습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분류해보라고 했어요. 자, 농지는 토지니까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는 토지는 아닐 것이고, 정착물일까요? 정착물의 개념을 다시 봐야겠죠. 견고하게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물건인데, 비닐하우스는 쉽게 철거가 가능하죠. 그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니 부동산이 아니겠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했잖아요. 비닐하우스는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공장 용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근데 낙찰받고 봤더니 제 땅 위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컨테이너도 같이 취득하는 걸까요? 그럼 살펴봐야겠죠. 공장 용지는 토지니까 취득하고, 컨테이너는 토지는 아닐 것이고, 정착물일까? 컨테이너는 쉽게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될 수 없죠. 제가 취득하는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은 종속정착물의 개념을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토지와 가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거래되는 물건을 독립정착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건물. 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A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매하지만 건물은 독립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별도로 건물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만 B라는 건물 소유자는 건물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를 깔고 있죠. 이 대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 매매에서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A라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토지도 임대차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뭐 전세권 계약을 한다든지, 지상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 그렇지만 이렇게 대지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물만 매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데 건물만 경매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특수물건이잖아요. 이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수물건이지만 알고 보면 부동산의 개념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이 비자발적인 거래로 건물을 취득하다 보니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땅의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물건이죠. 그럼 독립정착물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취득한다. 왜? 독립정착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파트에 있는 짐은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협의 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낼 수 있죠.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취득하려는 물건, 뭐 아파트나 다세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면 취득하고 동산이면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해도 어느 정도 다 맞아떨어져요. 얘가 취득하는 대상물에 대해서 한번 인지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보시다 보면 특히 이런 제시의 건물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없는 물건들이 실제 현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시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시의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감정평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득하고, 또 어떤 물건은 감정평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부합물 내지 종물 구분에 따라서 취득 여부가 갈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 실무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심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이 좀 어려우셨다면 반복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